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그지만 가장 어쩌면 80년대 언더그라운드의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학가에 존재했던 바로 이제 노래운동 그룹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1980년 광주의 자식들이에요. 80년대 광주는 그 자체로 한국 현대사의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악 문화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을 내는 노래를 하나 탄생시켰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는 굉장히 중요한 노래예요. 우리나라 전체 음악 문화사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 이 곡을 누가 작곡했냐. 이 곡의 가사는 뭐 황석영은 자기가 썼다고 막 끝까지 우기고 있는데 일단 이 곡의 가사는 백기환 선생의 이제 시 중의 일부분을 이제 황석영이 이제 노랫말에 맞춰서 썼다는 게 정설이고요. 작곡을 누가 했냐면 당시 전남대생이었던 김종률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근데 김종률은 누구냐면요. 대학가요제에서 영랑가 강진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서정시와 같은 노래로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인가를 받았던 사람이야. 78년 대학가요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긴 것도 그렇고 실제 성향도 그렇고 이런 정말 살벌한 투쟁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자기의 고향 한복판에서 그 비극을 본 거예요. 이 노래는 글자 그대로 제목대로 행진곡이에요. 근데 단조로 된 행진곡이야. 그러니까 행진곡인데 군가조의 행진곡이 아니고 굉장한 비장미를 자아내는 행진곡이에요. 저도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제가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겠죠.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왠지 모르게 울컥했어. 그래서 이 노래는 이 단조 행진곡, 비장한 단조 행진곡의 포맷은 이 노래 이후부터 80대 중반까지의 한국 대학가의 노래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롤 모델이 돼요. 그래서 어떤 단조의 행진곡풍의 투쟁가들이 이때부터 엄청나게 쏟아지죠. 드디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이전 70년대에 한국 대학가 메이저 캠퍼스의 대학가에 있었던 이른바 통기타 서클과는 완전히 결별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70년대의 낭만주의를 80년대 대학가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봤잖아.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70년대의 통기타의 낭만이 사라지고 어떤 투쟁의 굉장히 그 직설적인 선동이 이 음악에서 이 비타협적 선동이 이 음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87년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대학가에 한정된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데 87년 시민항쟁이 6월 달에 일어나고 바로 이어서 7, 8, 9월 달에 울산 현대엔진부터 시작한 전국 노동자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대학가뿐만 아니라 노조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노동자 계급의 노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가장 첫 번째로 87년 시점에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거의 님을 위한 행진곡이 만약 대학가의 그 시조였다면 자기들의 노래 된 게 바로 파업가예요. 여러분한테 들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김호철이라는 체육대학 출신의 아주 희한한 작곡가가 등장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정서에 맞는 노동자 노래단이라는 것이 탄생. 이것이 나중에 이제 꽃다지가 돼요. 이 노동자 노래단을 탄생하면서 한국 노동자들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감성에 입각한 수많은 투쟁가들이 이 김호철 그리고 이제 노동자 노래단 나중에 꽃다지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87년 이후에 한국의 언더그라운드의 노래운동은 굉장히 두 개의 측면으로 교묘하게 노선이 갈리게 돼요. 하나는 이른바 이제 민중문화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좀 지식인 대상의
감상용 노래 운동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 민중문화운동연합의 이 시스템은 나중에 합법적인 노래팀인 노래를 찾는 사람들과 비합법적인 그 노래운동 집단의 새벽으로 갈리게 돼요. 본래 안치환, 김광석이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류 뮤지션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것과 이제 노동자 계급 기반의 이제 정서를 가진 이제 노동자 노래단 꽃다지라는 이 두 개의 노선으로 갈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비합법적인 음반 노래 운동이 드디어 전체 대중과 만나는 계기가 뭐냐면요. 1989년이에요. 정교조 창립이 되는 그때가 진짜 제일 극점이었어요. 드디어 10대 애들이 한국 노동 노래 이 세 번째 저항적인 노래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바로 정교조 사태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 고등학생들이 자기 학교에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교단에서 쫓겨난 걸 갖다가 잡혀가는 걸 본 거잖아. 완전히 전국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저는 그걸 아는 게 이제 제가 그때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러면서 저는 또 묵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불법 가해를 또 하고 있었어요. 고액 가해를 하고 있었는데 얘는 뭐 집안도 잘 살고 얘는 절대 이런 거하고 관심이 없는 여학생이야. 근데 어느 날 얘 가르치러 얘 집에 갔는데 얘 책상에서 노차사 테이프가 있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줬다고 할까봐. 잘릴까봐 난 안 줬는데. 그래서 내가 막 얘가 오길래 너 이 테이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반에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샀어. 막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럼 됐어. 엄마한테 보여주지 마. 나 잘려. 막 이러고 이제. 근데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얘들도 마치 돈 떼가려고 정신없는 애들인데 그 사태를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4.19 이후로 처음으로 한국 사회 모순에 문화적으로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해 나온 89년에 나온 노차사의 두 번째 앨범 소라소라 푸르는 소라 그날이 오면 뭐 이런 노래가 담겨 있는 이 사계 이런 노래가 담겨 있는 노차사의 두 번째 앨범은요. 그 해에 변진섭의 희망상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앨범이 돼요. 무려 75만 장이 팔려. 그래서 이미 이 80년대 내내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부터 시작된 대학가 이제 드디어 노동자 계급의 진영까지 확산된 한국 저항 노래 운동은 89년 시점에 이르러서 굉장히 합법적인 영역에서도 10대 후반의 세대까지를 포섭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그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한국 언더그라운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 운동이 우리 첫 시간에 했던 조선음악과 동맹과 달랐던 점, 다시 말해서 그 한계는 무엇이었냐면 이들 김광석도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의 지도자였던 김호철이나 문성현 역시 모두가 사실상 전문 음악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4년제 대학에서 음대가 있는 대학만 100개가 넘었는데 그 전문적인 음악 인력들이 정말 자신의 문제의식에 의해서 이런 새로운 어떤 노래 운동에 가담했다라기보다는 대학가의 비음악 전문인들, 진짜 그냥 대학가의 비음악 전공자들이 좌파적 이념의 연장으로 이 음악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운동은 곧 특히 대중적인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어쩔 수 없는 심각한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첫 번째 뮤지션십 무브먼트의 이 동아귀익의 스타들이 쉽게 말해서 오버그라운드, 언더그라운드의 경계가 사라지게 된 거야. 아니, 언더그라운드, 오버그라운드 판을 두 팔아. 그랬을 때 과연 내가 그냥 TV에 안 나간다는 거 말고의 사실은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점점 희박해지고 결국은 이것이 동학이에게 이제 새로운 세대의 감각이 요구되는 90년대 되었을 때 동학이 더 이상 새로운 시대를 이겨내지 못하는,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로 끝나고 맙니다. 세 번째인 이 대학가 및 노동 계급의 노래운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될수록 과연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주체의 일종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자기 존재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이때부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난 뭐지? 난 음악인인가? 아니면 음악으로 투쟁하는 활동가인가? 나는 굉장히 사실은 원초적인 어떤 질문에서부터 문제는 흔들리게 돼요. 그 당시에 노차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합법적인 어떤 그런 집단들을 말할 것도 없고, 노차사 같은 경우는 음반 판매량도 대단했고, 공연하면 언제나 매진이었고, 또 어떤 그런 뭐 집회나 인데 가서도 어마어마한 반응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마 노차사의 공연을 연출한 적도 있고, 교육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91년쯤이 됐을 때 저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뭐냐? 너희들은 민중가요를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민중가요라는 게 뭐지? 자본주의의 민중가요가 어디 있나? 내가 보기에 너희들 그냥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야. 다만 진보적인 내용을 담은 대중음악을 하는 것이고 난 그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내 입장이에요. 내가 보기에 니들이 무슨 혁명가나 활동가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니들은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진보적인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 진보적인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전체 대중음악의 진영에서 니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대중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것이므로. 그런데 니들은 마치 니들이 무슨 큰 투쟁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운동은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노차사를 개혁해야 된다. 이러다가는 오래 못 간다. 망한다, 우리. 소비에트도 무너졌고, 운동권들도 다 망하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강산에 같은 애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 우리는 새가 빠지게 불법적에서 통일노래를 불러왔는데, 그 부른 통일노래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노래가 대중음악권에서 나왔다, 이거야. 우리 교육에 대한 모순에 대한 노래를 수없이 많이 불러왔는데 결국 몇 년 뒤에 서태지가 교실 이데아를 들고 나와가지고 모든 역사를 걔가 다 가지고 갔어. 그때 노차사라는 게 뭐냐면 무슨 보천보 경음악단도 아니고 가수들이 앞에 일렬로 쭉 이렇게 한 10명 가까이 서 있고 뒤에는 또 연주자들이 일렬로 10명 쭉 서 있어요. 짜장면을 시켜도 20그릇씩 시켜야 돼, 한 번에.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분명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는 운동 집단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잘하는 사람들이 혼자서 솔로를 할 수가 없어. 다 나눠서 해야 돼.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애들은 불만이 생기고 나가게 돼. 나 혼자서 할 거야. 그래서 안치환이 나가고 김광석이 나가고 안치환이 나가고 권진원이 나간 거야. 이 어설픈 사회주의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노차사를 한 연주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도 있고 곡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한 6명 단위의 포크록 밴드로 전환하지 않으면 여기는 자본주의에서 생존할 수 없는 너무 비대한 조직이다. 그럼 결국은 애들 다 나이를 먹게 될 것이고 그럼 먹고 살고 결혼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20몇 명을 이 노래판 하나 팔아가지고 어떻게 먹여 살려.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장음하게 종파주의로 몰려 깨졌어요. 그래서 아이씨 막 그러더니 말더니 니들 알아서 해. 너희들은 망했어 하고 이제 근데 결국 2년을 못 가서 망했죠. 저는 아직도 그때 3집도 거의 30만 장을 팔았거든요. 이미 전체 대중운동이 무너지고 난 뒤에도 3집이 30만 장을 팔았어요. 난 그때도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아마추어적인 진정성이냐 아니면 프로페셔널한 전문성이냐의 가장 고전적인 두 개의 명제적 갈등이 한국의 노래운동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 저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에서 진보적인 노래운동이라는 것은 철저히 공동체주의적인, 예를 들어서 노동자 노래단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들은 대중적인 어떤 음반, 전체 대중을 상대로 해서 음반을 판다기보다는 철저한 노동자 계급이라는 대중들의 투쟁의 그 영역 안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노래를 만들고 그들과 같이 노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해요. 하지만 어차피 합법적인 공간의 영역 안에서 이걸 한다면 여기는 왜냐하면 대중은 정말 야비하단 말이지. 늘 변덕 부리고 새로운 것을 찾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진지함과 더불어서 U2가 얼마나 많은 음악적인 진화, 기술적으로 장르적인 진화를 해왔습니까? 그러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그 환골탈태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라는 9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절대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뭐 내 한대로 됐어도 망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결국은 이들은 새로운 어떤 시대의 요구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순식간에 90년대와 함께 그리고 서태지와 함께 몰락을 하게 돼요. 결국 이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이 수많은 하드코어 신들도 90년대에 와서 전부 다 해체돼요. 시애틀 그런지 이제 그냥 역사의 전설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역시 이런 다양한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를 지배했던 한국 언더그라운드의 영광은 그냥 그대로 거기서 종언을 고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후반에 홍대를 중심으로 한 인디씬이 이제 새롭게 등장했지만 80년대의 언더그라운드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이제 정말 그 뭐지? 호수 꽂고 연명하는 좀 그런 수준에서 아직까지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그것이 이제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이제 우리에게는 흘러간 시대의 가슴 아픈 추억으로 남게 되느냐, 아니면 다시 앞으로 올 시대에 새로운 어떤 아젠다와 새로운 음악적인 문법으로 등장할 것인가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통해 볼 때 다 이 새로운 반주류, 비주류의 거점이 어디였냐라는 점은 이제 똑똑한 여러분 다 아셨을 거예요. 어디였죠? 다 대학이었어요. 결국 지금 한국 언더그라운드의 몰락은 어찌 보면 한국의 대학의 몰락과 동의어입니다. 미국 대학의 몰락과 동의어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대학, 한국의 대학은 더 이상 최후의 사회적 진실, 미래의 유토피아를 향한 열망을 담지하는 집단이 아니고 직업훈련소에 스펙을 쌓는 직업훈련소로 전락했어요. 결국 대학의 축제 때 누구를 부릅니까? 소녀시대를 부른다 이거야. 그거라도 안 부르면 애들이 안 모이니까. 그 대학의 축제 때 이런 가장 그 쇼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쓴 컨텐츠를 딴 다른 것도 아닌 대학의 축제에 부르는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더 이상 대학에게 우리 20세기에 존재했던 어떤 그런 저항 문화의 기지로서의 기대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인가입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한 숙고를 해야 되고 굉장한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고 해봐야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